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50% 정도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이냐?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일요일인데요. 사실 이제 밖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더라고요. 이번 겨울은 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내리는구나 생각도 들었고, 무더위가 정말 늦게까지 가시지 않기도 해가지고, 이번 겨울은 그다지 또 춥지 않으려나? 이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여름이 더울수록 겨울이 훨씬 더 춥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더울수록 그 해 겨울은 정말 춥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도 사실 좀 늦게 추위가 시작돼가지고 저는 이번엔 별로 안 추워지려나 생각했는데 또 요즘 보면 상당히 추운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 제 주위에도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던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살짝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동안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아직 안심할 만한 단계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 당장의 환율이 1470원 아래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안심할 만한 절대적인 수치는 물론 아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국장이 잠시 반등이 나왔던 거는 이제 중국의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정책, 회복 정책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을 따라가지만 증시 방향성은 이제 중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아직까지 강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져요. 근데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견제가 시작될 건데, 과연 이제 중국 증시 기대감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거를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증시가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로 인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도 인정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은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미국만 살아남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꾸준히 해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투자는 계속 이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50% 정도 현금은 꾸준하게 여러분들 확보를 해나가신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 현금으로 가용성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게 충격이 왔을 때 추가 매수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충격 이후에 회복이 될 때 폭발력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투자해서 완화를 시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50% 정도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이제 투자를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이냐?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를 먼저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가 많이 인하한다고 했다가 올해 한 4번 정도 인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로 점도표 기준치를 낮췄습니다. 전망치를.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4번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2번 인하한다고 하니까 실망감에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는 게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실망 매물이 나온 건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좀 천천히 가겠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하하는 건 바뀌지 않았고 속도의 차이일 뿐이다.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여기까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다만 좀 늦게 갈 뿐입니다. 이 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실망감의 조정이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3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씬을 이끌어가는 종목 중에 저는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캠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한 차례 더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강조드렸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주가 100만 원까지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두세 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긴 안목을 보고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알테오젠은 여전히 많이 올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메리트는 있다. 다만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차례 폭락을 제가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소액으로만 지금 과정에서 진입한다면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큰 비중을 지금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내다본다면 SK바이오팜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좀 안정감을 생각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제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중심 축의 종목들인데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셀트리온보다도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 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원픽을 꼽아라라고 하면 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을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대장주들 알테오젠, 리가킴,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을 좀 담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그 위에 이외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은 좀 더 이제 안정성이나 그 다음에 리스크 이 밸런스를 잡았을 때 밸런스가 좀 치우쳐져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너무 과하게 안정적이라든지 그럼 또 재미가 없잖아요. 혹은 좀 탄력성이 있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지만 좀 불안한 리스크도 그만큼 많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저는 SK바이오팜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거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SK바이오팜이 조금 더 효율성이나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해요. 안정성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리스크를 그러면 좀 크게 감내하지만 그만큼 폭발력도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건 무엇이 있느냐. 뭐 녹십자나 녹십자 웰빙 지금 대표적으로 좀 전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나 뭐 동아에스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 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 이후에는 이 인프라 정책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은 바로 종전입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사실 트럼프의 힘이 상원을 그다지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무드는 강력하게 가져왔었어요. 트럼프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랑 함부로 맞섰다간 진짜 전쟁 날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기본 골자였거든요. 미국하고 전쟁하고 싶은 국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림이나 정글에서 우리가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자기 힘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늑대나 개, 여우 같은 그 밑에 동물들이 지가 왕인 줄 알고 활개치고 그러면 개판 나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뭐 미국이 짱이라는 거냐, 뭐 미국을 너무 이제 뭐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럴 줄 모르겠는데 세상이 정의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믿는다면은 이 투자에 있어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이 정의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아셔야 해요. 물론 미국이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완전 막 국제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힘 있는 절대 1 강자가 그 힘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이제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죠. 사실 정권 지금 현 그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좋은 게 어딨어. 지금 네가 유약하게 구니까 지금 주변국들 전쟁 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이런 스탠스거든요. 근데 저는 그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같은 저렇게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센 어조를 사용하고 힘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미국의 지도자가 나왔을 때 저는 세계 평화가 오히려 좀 더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미국 같은 그런 전 세계 1위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저런 대통령이 나와야 세계 질서에 확립을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방위비도 그렇고 뭐 미군 그 방위비 한국이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이제 피해가 갈 만한 내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어 단기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더 길게 보는 안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세계 질서 확립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어요. 한국에도.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봤을 때는 저는 단발적인 쇼크는 뭐 있을지야 모르겠지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 우려감을 표하면서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질서가 더 제대로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이 더 우호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한번 제대로 사업가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트럼프 같은 사업가적 대통령이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에요. 미국은 진짜 단물 빨아먹는 그런 정책은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저는 바이든 정권 때 더 단물을 많이 빨아가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피해가 많이 갔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오히려 줄 거 제대로 주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1기 때도 저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저는 좀 흐름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그 단면만 보고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되면 막 너무 안 좋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쇼크 터져가지고 한국 증시도 엄청 어려웠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초반 이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성으로 급락한 거를 제외하고는 그걸 포함하더라도 증시는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한국 시장을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 트럼프의 파워가 세질 건데, 인프라 정책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 평화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사업으로 또 녹여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국제질서 확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불경기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미국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세계 질서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평화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입니다. 전 이 두 가지가 장기 상승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항상 강조드려 왔어요. 근데 이 평화를 이제 저는 트럼프가 확립해 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평화라는 게 이제 가져온 이후에 인프라, 재건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전 세계적인 불경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국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 이 중앙은행이 하는 건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평화를 가져오는 건데, 전 세계적인 평화는 사실상 미국이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 트럼프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건데, 세금을 덜 걷고, 그럼 기업이 이제 세금을 덜 걷으니까 투자에 그 돈들을 또 쏟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인프라 사업이에요. 노후화된 인프라를 다시 보수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셔졌던 것들도 이제 재건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통용되는 경기 살리기 정책이 인프라 정책입니다. 유동성,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통해서 이제 세금을 덜 걷고 인프라 정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끝단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인프라 정책들이 거의 끝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다른 국가들도 인프라 정책을 하고 싶기는 한데 유동성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었죠.
인프라 정책도 사실상 유동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져 가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꺾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증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투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인프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건설기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SY스틸텍, 전진건설로봇,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를 가장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두산바켓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두산그룹이 아무래도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산그룹 안에서도 두산바켓, 두산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기업들이 지금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워낙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기업만 놓고 봤을 땐 너무 매력적인데 그 노이즈가 조금 더 잦아들 때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두산바켓은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HD 현대건설 기계보다도 훨씬 더 대장격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인프라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자동차도 있긴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걸 이제 대표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네 개가 아마 이제 저는 미국에서 지금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닛산이랑 그 다음에 혼다 이렇게 또 합병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을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글쎄요 저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이제 혼다랑 닛산이 비빌 수 있는 단계 그 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건 뭐 국뽕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미국에서도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기 민감 업종,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잖아요. 이런 섹터의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파는 건데 불경기에 살 때 잘 사야 되는 게 불경기 왔을 때 망하거나 점유율 뺏기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불경기에 사도 재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그렇게 점유율을 뺏기는 기업들한테 점유율을 뺏어오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인수해서 몸집을 불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크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생존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현대차 그룹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점유율을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그 네 개를 주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로봇을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데 로봇주 좋은 거 누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로봇주가 이제 좋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오는데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로봇이라는 테마는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테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2014년, 15년 이때 당시에도 자율주행은 있었고요. 배터리 전기차는 있었습니다. 테마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구조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진 시점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테마만 있었어요. 그냥 떴다 급락하고 떴다 급락하고 그냥 이슈 매매였어요. 근본적인 매매가 아니라.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그 시세를 타고 산업의 패러다임의 혁신이 가져오면서 시장의 침투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 그게 이제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뭐 한 2023년, 4년까지도 그랬죠. 그때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 실제로 산업 침투율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럼 그 시점을 타점을 잡는 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이번에만 뛰었나요? 작년에도 뛰었고 재작년에도 뛰었고 뭐 한 5년 전에도 로봇은 뛰었어요. 제가 이 업을 시작한 지가 2016년부터 업을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분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을 시작한 지가 8년 정도, 9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16년도에 시작했을 때 로봇 테마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안 올랐냐? 그때도 올랐고 꺼졌어요.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테마 매매하지 마시라 강조드리잖아요. 제가 왜 양자 컴퓨터를 매매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게 상용화가 되고 수익 구조화가 이익이 가시화된 게 들어서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기술력은 당연히 좋죠. 그래핀도 그랬어요. 급등 엄청 나왔었어요. 다 꺼졌잖아요. 누가 그래핀 봅니까 요즘?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예요. 근데 로봇이 지금 그냥 떴다 꺼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무제한 유동성으로 엄청나게 이제 돈이 풀려나면서 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2020년도에 물가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21년, 22년도에 물가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나 우리 뭐 그런 물건들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런 물건들의 인플레이션, 원자재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정도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2021년, 22년 본격화돼서 완연하게 느껴진 게 23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에서 23년이 우리 피부로 느끼는 뭐 식당 물가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2020년도 유동성이 풀리면서 21년도부터 원자재 엄청 튀었고 그로 인해서 22년, 23년 식당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 제품들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물가들이 전가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물가가 오르면서 유동성 확보되면서 원자재가 뛰니까 버텨요. 처음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한테 그 가격을 안 올립니다. 처음에는 버티다가 이거는 사업이 영위가 안 될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립니다. 소비자 가격을. 그럼 그거를 뒤늦게 소비자들이 느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 받고 있는 급여 수준으로는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나게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회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물가 상승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럼 이제 정치권에도 이제 탓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 정치에 대한 신뢰도. 그럼 이제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해요. 지금 정치판 보세요. 개판 났잖아요. 이건 뭐 여가 잘했다, 야가 잘했다를 떠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치인에게 여러분들 뭐 정의를 바라지 마세요. 무슨 뭐 그냥 여러분들 이득되는 대로 투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악을 뽑는 겁니다. 정치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정치인을 뽑는다고, 대통령을 뽑는다고? 정치인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나라 개판 나겠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저 정도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나겠다. 이 정도면. 그런 걸 뽑는 거예요. 그리고 더 딥하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듣기 좋은 말 하는 정치인 뽑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듣기 좋은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 혼란이 야기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제가 봤을 땐 그냥 자기 이득 따라가는 집단입니다. 그거를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사회 혼란이 이제 촉발이 된다.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좀만 얘기하자면 이 혼란이 초기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이나 집단인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집단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자면 진보 보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네. 이익되는 집단이고, 근데 거기서 차악을 뽑는 겁니다. 저는 항상 투표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혼란이 초기되는 과정 안에서 이 임금을 올려달라는 쪽으로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애매한 게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그냥 올려달라고 하면 그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는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야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업이 망해 나가고 있는데 임금을 올려줄 수 있나요? 없어요.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달걀을 낳으라는 거예요. 닭 모가지를 다 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닭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불경기잖아요. 닭이 죽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계란을 더 내놔라 하면 이게 계란이 나오냐고.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이게 노동자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임금 올려달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올려줘야 되는 상황까지 직면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기업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들, 진짜 기업에 도움되는 몇 명 빼고는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도움되는 사람들 임금을 차라리 올려줘 버립니다. 이게 불경기의 생존 기업, 생존 노동자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경기 좋을 때는 그냥 이제 일 대충 해도 일 잘하는 사람들 억울한 구조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불경기가 오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들 빼고 다 잘려집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요. 이런 구조가 갖춰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중후장대 산업이나 단순 노동 쪽에서는 로봇 쪽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구조가 갖춰지냐면 로봇 쪽이 일반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쪽으로 공장을 짓기 시작할 거예요. 미국이 리쇼링 정책을 얘기하죠. 지금 미국 임금이 얼마나 높은데 공장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로봇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공장들은. 지금 미국 리쇼링 정책이 저게 뭐 머리가 있잖아요. 미국도 생각이 있는데 지들 노동력 가격을 알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공장 다 빼라는데 중국 지금 아무리 임금이 올라갔다지만 여전히 중국이 임금이 그래도 더 쌉니다. 미국이 더 비싸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공장 다 빼라.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미국으로 가면 감당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되니까 중국도 이제는 임금이 엄청 올라갈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냥 로봇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중국 성장하는 걸 두고 보지도 못하겠고 미국이. 그러니까 리쇼링 정책에서 거기에 일환으로 이제 로봇을 육성하는 겁니다. 트럼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손잡고 로봇 육성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 일환으로 이제 정책도 다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속도 내고 자율주행이 이제 로봇이랑도 접목이 되는 겁니다. AI랑 같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 이제 이익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섰다. 그 기저에는 임금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순서상 맞아 떨어지고 그 시점이 목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구조는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이건 모든 중후장대 산업들로 뻗쳐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조선부터 로봇이 도입되기 했죠. 협동 로봇. 이게 이제 자동차, 철강, 조선 뭐 다 퍼져나갈 거예요. 중후장대 산업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 중후장대 경기 민감 업종들은 사람들이 다치기 좋은 굉장히 좀 위험한 산업군이죠. 더욱이 로봇이 많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건설 현장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 불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내 경쟁력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예요. 항상 경쟁력이 있으면 불경기에 살아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시면서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으로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경기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내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하고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은 더 뒤처지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사회 현상이 그래요. 그렇다라고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걸. 물론 그분들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고 그런 거겠지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 그 이후에 저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찌 됐건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봇은 시대 상황상 정말 이제 크게 저는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하이젠 R&M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뒤를 이을 만한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SPG나 고영 같은 경우에도 기업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차례 로봇주가 워낙에 많이 튀었기 때문에 소액 정도만 저는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좀 조정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 차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조정 국면에서 놓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담아나가는 전략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의 생각을 쭉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편안하게 좀 라디오 같은 형식으로 보이는 라디오처럼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컨텐츠도 한 번씩 제가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라서요. 예쁘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잡아드리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보시면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거든요. 여기서 100% 무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개인정보 뭐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 제가 이제 기사라든지 시황이라든지 뭐 매매 기법이라든지 검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잡아드렸어요.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멘탈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잘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최근에도 구독 많이 눌러주셔가지고요. 구독자분들이 정말 빠르게 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34,500명 벌써 돌파했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아마 영상 바로바로 갈 겁니다. 좋아요도 한번 터치 살짝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는 거 영상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조금 내셔가지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